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휴전선 부근에서 매일 시끄럽게 떠들어대던 확성기를 꺼버렸습니다. 그러자 바로 북은 남쪽을 향해 쏘아대던 대남방송을 껐습니다. 서로 만나지 않아도 남과 북이 평화의 교감을 이룬 첫 행보였다 할 것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잘 아실 겁니다. 바로 7월 27일 한국전쟁의 포성이 멈춘 날입니다. 북에서는 전승절이라고 한다지요. 참 기막힌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정전을 하고 바로 맺기로 한 평화협정을 아직도 요원하고 종전선언조차 하지 못한 채 야속한 세월만 72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개성공단 지원재단 이사장을 지낸 바 있는 김진양 박사를 모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남과 북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꿈꾸는 분이기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오늘 그 김전선이 펫북을 보니까 네, 도라산 전망대에 올라서 개성을 보고 오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오랜만에 다녀왔습니다. 예. 가만히 그 심정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대목이 펫북에 있었어요. 제가 잠깐 한번 써놨는데요. 전쟁의 일시적 정지 상태가 72년째 지속되고 있다. 부끄럽고 부끄럽고 부끄럽다. 미국의 분단 체제 유지 전략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전쟁의 당사자, 이 땅의 주권자인 우리가 우리 정부, 우리 국가가 아무런 말이 없다. 심각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다. 정전 72년을 맞는 마음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글을 올리게 된 심정을 한번 좀 들어보고 대담을 시작할까요? 정치학자이고 분단 문제를 넘어서 평화를 구해야 된다는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상황, 예, 이렇게 휴전협정, 예. 전쟁의 일시적 정지, 잠깐 정지죠. 예, 일시적 정지 정전협정인데 예, 아무리 길어도 2개월, 3개월 안 넘기기로 해놓고 예, 일시적 정지 상태를 72년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뭐 국민 인식에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 권력, 정부, 예, 학자들은 예. 이제 이 비정상을 좀 그만 끝내야 끝내고 된다. 예. 당시로 돌아가서 종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좀 안타까움, 지식인의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그 도라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개성을 내려다봤습니까? 개성공단을 바라보는데 예. 막 개성공단에 아우성 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뭐 하냐, 왜 안 여냐, 왜 이제 왔냐. 진짜 도라산 전망대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다시 개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윤석열 정부 때는 개방 안 개방도 했거든요. 안 했군요. 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개성공단을 아침 일찍 가서 똑똑하게 봤는데 저는 좀 회한이 또 많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심정을 절절한 심정을 듣고 이 얘기를 좀 시작하지요. 그 윤석열 정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윤석열 정부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의 그 드론을 통한 국지전 유도는 정말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좀 와닿아 있거든요. 그 외환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사실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가.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정전이라고 하는 상태는 전쟁 언제든지 다시 시작해도 국제법상하고는 하자가 없는 예. 그 참 위험한 곳인데요. 그 이 전쟁이 끝이 나지 않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존재하는 한 이런 시도는 윤석열 같은 사람들의 이런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계엄을 일으키고 그 계엄을 통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뭐 이러려는 그 문제 이런 쿠데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진짜 잘 알아야 될 게 예.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것은 그 이전에 북측의 전쟁을 유도하기 위한 국지전 도발, 우리가 국지전을 도발해서라도 전쟁 계엄을 하기 위해서 시도했다는 것이죠. 전쟁 계엄을 시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전쟁 계엄이 실패했죠. 드론을 보내고 9.19 군사합의에 있는 남과 북의 적대적 전쟁 행위를 휴전선 부근에서 안 하기로 했던데 다 해버리고 특히나 실제로 드론을 평양에 3번 보냈다라는 것은 예. 아마도 이거는 북이 분명히 응사할 거라고 생각하고 보냈던 것 같아요. 그죠. 돌이켜 보니까는 우리는 전쟁의 강을 건너왔어요. 말씀처럼 정치학자, 평화학자로서 가장 살뜰리는 지점이 전쟁을 못 끝냈었기 때문에 예. 전쟁 일시적 정지 상태, 전쟁을 못 끝냈기 때문에 전쟁 위기의 악순환은 언제든지 재확인된다는 것이죠. 예. 만약에 이 휴전협정 체제, 정전협정 체제를 종전평화협정처럼 바꾸지 않으면 예. 이후에 예. 제가 늘 강의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학생들한테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종전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하면은 제2의 제3의 윤석열을 계속 만나야 된다. 그렇죠. 국민행복도 주권도 자주도 독립도 민주주의도 아무것도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전쟁 체제다. 맞습니다. 이제는 좀 예. 근본적인 전쟁 체제를 정상적인 평화 체제로 바꿔야 될, 더 이상 미루서는 안 될. 가장 그리고 그렇죠. 진보적이고 가장 괜찮은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해야죠, 이제 그죠? 저로 얘기입니다. 예, 저로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근데 그 누구도 잘 언급하지 않는 문제를 제가 좀 약간 좀 오늘 좀 언급을 좀 하고 싶은 게 네. 있어요. 이 드론 문제 때문에 네. 그러는데 사실 이제 윤석열이 이 드론을 통해 가지고 북의 이 반응을 끌어내 가지고 국지전을 일으키고 싶어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알게 되었고 굉장히 이제 분노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잘 안 하던데 그 작전 구역이 미국 통제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유엔군 사령부, 한미연합 사령부, 주한미군이 공동 규정으로 관리 운영하는 구역이란 말입니다. 이 네. 드론이 날아가는 이 지역이. 네. 그러니까 이 구역을 비행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항공 공시보라 그래가지고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주한 그 연합 사령부, 유엔군 사령부한테 이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미국 몰래 무인기를 띄우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이런 위험한 작전을 사전 조율 없이 이런 작전을 지휘체계에서 연합사 승인 없이 이게 가능한가? 한 번도 아니고 한 번이야 몰래 할 수는 있는데 이게 3번, 4번씩 이루어졌다면 미국이 몰랐다라는 건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예. 이제는 비상계엄 내란죄뿐 아니라 네. 외환죄를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네. 플러스 예.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죠. 근데 미국의 네노라는 전쟁 전문가들이라든가 뭐 더글러스 맥그리라든가 댄 립이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 말입니다. 이미 미국의 방송 유튜브에서 미국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요. 이미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특히나 더글러스 맥그리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일기 때 주 독일 대사 지명됐던 사람입니다. 예. 그 자신이 현역 대령 예백 대령 출신이에요.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한미 연합사, 합참의장, 연합사 부사령관 모두 주한미군 사령관의 지휘 통제를 받고 있어요. 예. 우리가 작통권 그러면은 유사시 전시 작통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일상적인 부대 훈련조차도 미군의 지휘를 받습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음.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드론을 보냈다. 그게 드론을 보내면 예. 북이 응전을 할 거라는 가설 속에서 보낸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북은 이전에 계속 그랬거든요. 대한민국 군대는 주한미군이 책임져라. 책임져라. 이 모든 장난은 예. 미군의 지휘 속에서 이루어진다. 발생하는 걸로 다 알고 있다. 다시 보내면 모든 책임은 미군에 묻겠다라고 이야기했었단 말입니다. 김여정 부부장 담화한 문제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때 보면 똥개를 길러낸 주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이게 방송에서 그 말은 쓸 수 없겠는데 예. 명확히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이 모두 주한미군의 책임이다.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다시 보내면 예. 우리는 최전선 부대에 있는 8개 포병 사단에다가 포사격 실제로 할 수 있도록 모든 명령을 내려놨다 그랬었어요. 저는 이 북측이 미국을 향해서 전쟁을 걸어온 것으로 공식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우리도 전쟁에 들어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주한미군이 굉장히 놀랐을 것이다. 막았다고 봅니다. 아까 문제 질문의 요지는 주한미군이 몰랐느냐 문제 아니죠. 알고 있었다. 네. 3번이나 보냈다. 그것은 철저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합참의장 청문회 나와가지고 했던 이야기 보면은 이미 미국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다 나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구조적으로 대한민국 드론 사령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요. 미국도 양의 방조가 아니라 음.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있었다라는 정도는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약간 이제 늘 갖는 의문점인데,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의 이해관계는 어떻게든 간에 작은 도발이라도 서로 불이 조그만 국진이라도. 예, 일어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계엄을 통해 가지고 영구집권. 소위 말하는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 반 정적들 다 처리하고 이제 독재를 하고 싶었단 말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예, 그렇게 하고 싶어. 네. 젤렌스키가 되고 싶었던 젤렌스키가 건데, 되고 그러면
미국도 그런 이해관계가 같았느냐라는 거예요. 제 의문은. 미국도 그런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을 통해서 중국을 방어하는 소위 말하는 중국과의 대결전에서 필요로 하는 적절한 전쟁, 적절한 냉전을 구조를 유지하고 싶었던 거냐.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하나의 문제의 본질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예. 저는 트럼프의 미국과 네오콘, 소위 말하는 군산복합체, 군수산업, 전쟁산업 이 네오콘과 트럼프의 미국은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 트럼프가 집권을 했습니다. 전 세계 러우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쇠락하는 과정 속에서 트럼프가 등장해가지고 반네오콘, 국방비 축소, 전 세계적인 군사적 팽창주의에 대해서 일정 정도 덜 좀 불러들이겠다라는 이런 기조 속에 있는 트럼프에 대해서 네오콘들이 군수산업, 군산복합체가 군사적 긴장을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한 세계적인 많은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저는 보고 한국 사회 속에서의 윤석열 내란 전쟁기업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면전이 아니고 군사적 긴장이 촉발될 수 있는 여지들을 저는 네오콘들이 기획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러면은 그들이 기획하는 전쟁판에 러우전의 우크라이나의 그 참상 같은 진짜 참담한 비극을 지난해 전쟁기업이 나섰으면은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로 갔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군산복합체 군수산업들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가 자기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한테는 살떨리는 참담한 비극인데 그들에게는 예. 자신들만 안 죽으면 되지. 한반도 땅에서 남북이 뭐 그 정도 꼭딱딱 싸우는 거 좋다고 판단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무튼 걱정이 많이 되는 문제인데 그 이야기는 좀 다음 기회로 또 한번 네. 넘기기로 하겠고요. 아무튼 이 문제 또한 이 분단과 전쟁이 끝이 안 나는 전쟁 한에서는, 제재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계속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네. 이제 짚는 것으로 넘어가겠고요. 한미에 관련된 문제를 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로 알려져 있는 그 32살의 로라 루머라고 이름도 네. 루머예요. 온갖 루머를 다 퍼뜨리는데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을 장악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겠죠. 대선에서 승리했다라는 글을 올린 바가 있고 그 트럼프 일기 때 그 대통령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 네. 이 사람은 한국 망했다라고 이제 글을 올렸고요. 또 일기 때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마이크 플린은 한국 대선의 부정선거는 중국 공산당에 이로운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뭐 루머, 플린, 배넌 뭐 다 아무튼 이 전부 다 마가의 세계관들인데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모스탄, 고든챙, 뭐 매트 슈렘 이런 네트워크를 크게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내 소위 말하는 극우파들인데 이들이 한국의 그 정광훈, 뭐 세이브 코리아의 손현모,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국회의원 민경우까지 한마디로 한미 극우 동맹, 전 요즘 제가 표현을 잘 쓰는 한미 거구 동맹. 네, 한미 극우 동맹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심각한 병폐를 만들 것 같은데 한미 극우 동맹이 실제로 좀 만들어져서 이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래됐다고 저는 보죠. 심각하게 뿌리가 깊다. 실제로 네.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한미 군사 동맹이고 전쟁, 한미 네. 전쟁 동맹이죠. 전쟁 동맹이죠. 예. 그럼 이것은 한반도의 분단 체제가 기본 환경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한반도의 분단 체제가 한미 동맹의 환경도 토대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한미 동맹 방금 말씀하신 이 한미 거구 동맹적 체제가 예. 분단 체제를 유지하는 천병이다. 왜냐? 정치학자 입장에서 분단의 기원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네. 분단의 뿌리, 분단의 기원을 보고 있으면 예. 36년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했는데 예. 독일을 가르듯이 일본을 가르지 않고 조선의 식민지였던 조선을 갈랐단 말입니다. 예. 이것은 어제까지 미국과 싸웠던 일제의 주군으로 서렸던 그들이 다시 친미가 되어서 친미의 주구 민족을 팔았던 그 이해관계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들은 제가 보기 앞으로 지금까지 지난 75년 체제는 지금의 국회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 국익, 우리 민족적 이익보다는 우리 예. 공동체 이익보다는 일제라든가 극단적인 이 미국의 패권에 줄을 서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체제가 분단 체제로 좀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그렇다면 후에도 예. 그분들에게는, 기승을 떨치겠네요. 그들에게는 예. 대한민국의 국익, 우리 공동체 성원들의 뭐 평화보다는 예. 전쟁 동맹 체제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 매우 우리의 반국가적 행위를 계속 하지 않겠는가? 아유, 그렇다면 지금 그 전환길과 그 김문수의 결합된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등장하겠네요. 대충 보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극우 동맹이라는 소리가 아까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분단 체제 아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동맹이 한미 동맹인데 결국 전쟁을 하려면 민주적인 이 정부로는 전쟁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극우적이고 파시오적인 정부가 들어서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자연히 윤석열 같은 정부가 딱이고 그러니까 그런 한미 극우 동맹이 끊임없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체제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아직 공식 확인된 건 아닌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공석 중인 주한 미대사 후보로 아까 우리 얘기했던 뭐 모스탄, 뭐 고든챙, 미셸 스틸 뭐 이런 걸로 압축된 걸로 보인다라는 설이 확 돌고 있는데요. 아니 이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를 인정도 안 하잖아요. 뭐 차이나 리라고까지 불러대면서 이재명 정부를 가리켜서 중국 공산당에 이 조정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 모스탄은 뭐 맨날 또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뭐 과거에 뭐 감옥 갔다 왔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죠. 예, 소년원 갔다 온 적이 없는데 다 거짓말이죠. 예, 그런 거짓말 하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정말 자기 말로는 최근에 최종 대사 후보로 올랐다고 자꾸 떠들고 다니는데 아닐걸요. 진짜라면 그건 재앙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대사로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만약에 네. 이거는 질문이 이런 거죠. 모스탄부터 지금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네. 대한민국의 국가 주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부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한마디로 예. 엄연하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엄연하게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가고 형식 논리상으로는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불평등 애속적 관계 있지만은 예. 형식 논리상으로는 그렇단 말입니다. 예. 형식 논리상으로서의 민주공화국과 자주 독립국임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네. 대한민국의 대사로 보낸다. 주한 미 대사로 보낸다라는 것은 예.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정하는 것이죠. 음.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왜? 예. 5천만 국민들의 존엄성이 주권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주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보낸다. 이게 1948년 8.15 당시에 이승만 정부는 모르겠어요. 진짜 한국 전쟁 전후의 시기에 거기에 새롭게 나라를 건설했던 시기에 미국의 절대적 영향력 속에서 마음대로 쥐락펴락했던 그 시절이면은 예. 뭐 그렇다 쳐. 지금은 2025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도가 이만큼 높고 이미 국가적 영향이 높을 대로 높아진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주권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 저는 진짜 욕을 하고 그런 유들을 주한 미대사로 보낸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주권을 부정하는 사람을 보냈다. 그럼 우리도 주권 아그레망을 노해야죠. 노해야 된다. 결국 우리 인정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큰 싸움이 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미 그들이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미국도 바보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이런 분위기를 부터 이들이 예. 그냥 한마디로 자가 발전했다. 자가 발전이다. 자가 발전했다. 물론 한 요만한 걱정은 있어요. 사실은 미국 국내 정책 역학관계 속에서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독립국가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죠. 예. 아주 업수의 얘기죠. 자기들 말 한마디만 하면은 납작 엎드리는 듯한 그런 대한민국으로 보죠. 네. 근데 이미 우리의 대한민국은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어제 미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극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가장 큰 변화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너무너무 똑똑해졌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자부심도 커졌죠. 엄청나죠. 예. 트럼프가 뭐 윤석열 쫓아내고 주한미군 주둔비를 뭐 10배를 100억 달러 내 나라부터 관세 협상 이 폭력적인 상황을 국민이 다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죠. 미국의 사실 이게 트럼프의 굉장히 폭력적인 처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예. 주한 미대사로 이런 사람이 오게 되면요. 저는 일대 대회전 속에서 오히려 기회로 작동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저는 이재명 정부를 정말 돕는 방법이 이런 거라고 생각 들어요.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힘든 시기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외교관계 엉망진창에다가 이 한미일 연합훈련까지 진행되면서 완전히 좀 뭐라고 할까 네. 전쟁 분위기 다 만들어놓은 조건에서 트럼프의 또 엄청난 압박 이런 게 이제 시작되고 있는 이 조건에서 좀 경제는 막 제2의 IMF 할 정도로 엉망진창이고 이런 상황에서 됐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이재명 김창인의 창 정도를 보시는 분들 입장이 수준 그 눈높이면 꼭 좀 읽었으면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만 국민 행복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재명의 실패는 국민 불행으로 바로 간다고 저는 봐요. 그럼요. 특히나 치명적으로 이 외교 안보의 이 전쟁 위기 평화의 문제는 기존의 우리 그 관료들이라든가 기존 이재명 대통령 주변의 사람들에게만 맡겨두면 예. 전통적인 한미 동맹의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예. 끌려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 배경은 똑똑한 국민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국민들이 지난 75년 불평등 조금 애속적인 한미 동맹 관계의 힘 속에서 미국이 막 강압을 할 때 국민 여론 속에서 노해라. 예. 그것이 우리의 존엄이다. 우리의 예. 주권이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네. 그래야만 지혜롭게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근데 그게 지금 벌써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네. 한번 그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사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확성기를 중단시키고 이제 대북 전단 금지시키고 하면서 관계 개선에 북도 조응, 이제, 호응하고, 남과 예. 북의 이제 강력 실천 활동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9.19 군사 합의도 복원시키고 싶어 하고 또 한미 훈련도 좀 연합 훈련도 중단시켜서 정치 군사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 보겠다는 게 좀 초미의 관심사인데 아시다시피 매년 8월 중하순에 되면은 얼지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얼지 프리덤 쉴드라고 하는 이제 훈련이 시작되고요. 이제 그리고 또 9월 되면은 한미일 연합 훈련이 프리덤 또 매치. 시작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미 연합 훈련만 시작되면 긴장이 또 극도로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이 우리 정부는 남과 북의 이제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훈련만 시작되면 이게 이제 잘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북과 대화 나서려면 훈련을 중단시켜야 될 건데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이미 잡혀 있는 일정이 가자 이런 정부 안에서도 그런 게 많을 텐데. 구조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하기 싫을 거예요. 하기 싫겠죠. 굉장히 하기 싫을 겁니다. 왜? 당면에서 극단적 불신 상황 속에서 이 전쟁적 위기가 한쪽에 또 아래를 들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 신뢰 회복하고 평화 공유하려면 당국 관계를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북이 극단적으로 이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안다 말입니다. 예. 중요한 건 시청자분들께서 아셔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작동권의 개념, 조미군 조동근 지휘협정, 한미 상호 방위자 이 여기에 근거해서 미국이 우리에게 강하게 훈련하자라고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넣을 겁니다. 특히나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더 하자고 할 거예요. 그렇죠. 초기에 장악을 할 거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8월, 9월 한미일 얼지 프리덤 엣지 강력하게 하자고 할 겁니다. 저는 만약에 하게 되면 남북 관계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다음에 미국은 우리에게 더 큰 걸 요구하게 될 것이다. 뭐냐? 소위 말하는 미국이 지난 20년간 계속 추진했던 전략 균형성 문제부터 해서 한미 상호 방위적을 뛰어넘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아시아 태평양, 인도 태평양 소위 이 지역의 나토에 한미 상호 방위적 대한민국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한 요구를 하지 않겠는가? 그럼 우리의 목숨줄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강하게 더 큰 요구를 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읽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관료들은 옆에 있는 포진에 있는 관료들은 정중동 눈치만 보고 있을 겁니다. 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국민이 나서서 No. 네. 나토 회의에 안 간 것처럼 안 됩니다. 안 된다. 큰일 납니다. 예. 특히나 라는 것을 강하게 러우 전쟁, 네. 중동 전쟁, 지금 트럼프와 네오콘 사회 속에서 대한민국의 전쟁의 위기가 또 아래를 들고 있는데 그렇게 가버리면은 안 된다. 완전히 갇힌다. 예.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하나 좀 제가 볼 네. 때 이 정권이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현재 얼마 전에 그 브런슨 주한 그 미군 사령 이 항공모함 얘기도 했지만 아무튼 현재의 주한 미군을 이제 기동군으로 그야말로 이제 이 전략적 유연성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원래 주한 미군이 이제 북의 억지력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중국을 상대로 이제 싸우는데 여기를 기지를 쓰고 항공모함이 되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거긴데다가 또 트럼프는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100억 달러를 갖다가 주둔비를 내놔라. 근데 사실 지금 1조 5천억인데 100억 달러면 약 14조 가까이 되는데 거의 뭐 10배 가까이를 돈을 내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한마디로 굉장히 민감한 얘기들이에요. 지금 관세도 지금 이제 물 밑에서 지금 네. 협상한다 정신이 없을 거고 관세 협상, 또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유연성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사실은 주한미군이 치명적입니다. 예, 주한미군이 이제 전쟁을 중국과 전쟁하는데 쓰겠다라는 거니까 거기다 또 방위비 분담금을 그렇게 또 억수로 내놔라고 하니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뭐 패키지 딜을 하자라는 이야기도 막 나오고 또 외교부는 또 그런 것들 지향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여기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좀 분노가 있어요. 예. 왜 분노가 있는가? 우리를 쫄도 아니고 음. 거의 뭐 노예로 보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패키지 딜은 야 니들하고는 협상할 거 없어 그냥 따라와. 이런 우리 진짜 업수이 얘기는 내용인데요. 자 주둔비 문제, 관세 폭탄의 문제, 가장 치명적인 전략 유연성의 문제, 국방비 인상의 문제 이 하나가 예. 대한민국 국가 주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세 폭탄 뭐 다들 아실 거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된다면 주둔비 10배 100억 달러 14조 진짜 웃기는 소리죠. 예. No.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입니다. 말은 얼마나 그럴싸해요. 전략적 유연성. 말을 참 맛있게 저는 이거 전 사기라고 만들었어요. 보거든요. 예.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 주한미군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휘말리게 됐다. 옛날에 한미 상호 방조에 근거해서 대북 억지와 한반도의 안정이라는 대북 억지용의 주한미군이 모르겠는데 대북 억지가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 미국의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군사적 패권을 위해서 주한미군을 대중국이든 대대만이든 대중동이든 어디든지 활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일으키는 모든 전쟁에 자동 개입됩니다. 개입되는 거죠. 동맹이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캠프 프리스라든가 군산이라든가 대중국 군사의 전초기지 미국의 최전선기지인데 그쪽에서 계속 날기 시작하면은 우리를 때릴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이 전략적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이 미국이 자신들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최전선의 용병 내지는 총알바지로 대한민국을 쓰겠다라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면 정확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예. 예전에는 없었던 일인데요. 요 말만 하고 끝내고 싶어요.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이 대북 억지에서 전 세계 전쟁 기획에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전쟁에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게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네. 그럼 그 전략적 유연성 때문에 대한민국 주한미군이 그렇게 나가버리면 대한민국은 그 전쟁에 자동 개입이 되겠죠. 예. 이것 때문에 우리가 휘말리지 말아야 될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전쟁에 무조건 개입되게 돼 있다는 거. 이것이 저는 주한미군의 전쟁의 화근이 됐기 때문에 주둔비 10배 문제가 아니라 주둔비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대한민국의 인정할 수 안보적 없다. 관점에서 예. 평화의 관점에서 이거 새롭게 예. 정리하든지 아니면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그러면 예. 전쟁을 우리가 전쟁의 굴덩이를 안고 있는 형국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하는 패키지 딜이라고 하는 것은 꺼집어내도 안 되는 말이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외교부나 예. 우리 안보실이나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 관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좀 그림이 그려지는데 예. 전략적 유연성 문제 지난 20년간 이만큼 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분단 체제 유지, 전쟁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자신들이 지금 최전선에 있을 때라는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는 75년 80년 한미 상호 방위 75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대한민국 국익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자.
이제는 작동권 갖고 와야 됩니다. 미군 전쟁의 기반이 있는 주한미군 우리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걸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든지 더 큰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국군의 관점에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아무튼 패키지 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세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좀 손해를 덜 보려고 하다 보니 안보 문제를 좀 양보하자는 식으로 나온 말인데 이 사고가 그런 사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주권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무지가 전쟁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보와 평화는 저는 협상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평화에 맞습니다. 평화 안보 이 문제는 생존의 문제. 절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딜의 대상이 될 수는 그리고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예. 얘기가 있어요. 관세 협상도 예. 주한미 주둔부인 문제도 예. 이 전략 윤석 문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당당하게 이재명답게 예. 붙으면 맞서 싸워라.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다. 예. 오히려 트럼프가 미국이 위기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우리가 뭐 너무 열띠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참 막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좀 마무리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남과 북의 누구보다도 사실은 이제 6.15 공동선언을 참 소중하게 우리들의 중요한 가치로 삼아 왔는데 뭔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공동 번영하자는 전략이었잖아요. 그게 주로 이제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남의 자본과 북의 노동력. 이 모델이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북에서도 그러한 것을 이제 원치 않는 것 같고, 그럼 앞으로 그럼 남과 북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제 오늘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앞에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또 한번 다시 다른 기회 때 이제 남과 북의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데 한번 이거 마무리 겸 해서 좀 한번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왜 어려운가? 윤석열 정부의 뭐 선제 타격부터 그게 아닙니다. 남북 관계가 완벽하게 작살난 것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패였죠.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남북 당국 관계가 완전히 실패 좌절되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그렇게 됐었다. 왜 그래 됐던가? 당시에 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패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남북 관계 복원 이 과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에 우리가 무엇을 실패했는지 북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찰하고 우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변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저는 쉽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가야 될 남북관계 대북적인 목표는 딱 하나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복원하는 것이다. 두 국가는 인정하자. 예. 당분간은 전쟁 상태의 적대를 평화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본다라면은 예. 수단으로 극단적 불신 상황, 이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예. 적대를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평화 공존을 어떻게 마련해 갈 것인가 이건데 적대 청산 신뢰는 딱 한 가지로 봅니다. 4.27과 9.19와 같은 우리가 약속하고 합의해 놓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북이 보라고 하지 말고 묵묵히 실천해 가고 우리 사회 내부의 평화 환경, 대북 적대의 구조, 조건, 제도들을 하나 평화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다 보면 신압으로 남북 당국 관계는 복원될 것이고 전쟁 중에 적대국 관계가 평화적 두국 관계로 바뀔 수 있는 근본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노력을 북에 대해서 협상하자 그러지 말고 우리 사회 내부를 성찰해 보면서 평화의 환경들을 마련하는 것에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고 대북 적대적인 상징이었던 5.24 조치 예. 해제를 선언하고 예. 국가반법 문제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저거 하고 예. 가장 핵심은 우리가 전쟁 상태 적대를 규정하고 있는 휴전협정 체제, 정전협정 체제, 전쟁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라도 4.27 판문점선의 약속이었던 전쟁을 끝내는 문제였던 종전선언의 문제를 미국이 안 하면은 남북이라도 좀 하자. 말이라도 이 전쟁 끝내자라는 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관계 복원의 환경이 마련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김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평화적 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해야 될 노력이 어떤 게 있을까 쭉 말씀하신 건데
헌법 개정 문제는 네.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은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되실 때 이제 공약상으로 후보 시절에 개헌. 헌법 개정 개헌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뭐 이 정치 권력의 구조 문제를 사람들이 많이 사고를 하던데 우리 사실상에 보면 이제 헌법 3조와 4조 문제인데 영토조항 3조 있죠. 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4조에는 네.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입각한 통일 방안, 네, 북을 부정하는 그렇죠. 내용이 있죠. 자유민주적 질서로 통일한다. 이 두 가지가 있는 조건에서는 사실은 어떤 일을 해도 끊임없이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민주적 체제 아래 통일한다라는 거고, 근데 평화롭게 통일한다는 말은 이게 형용 모순이지 않습니까? 예. 체제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북보고 네. 자유민주적 질서로 평화롭게 통일하자 소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북을 국가로 인정도 안 하면서 또 영토도 거긴 북의 영토도 인정도 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쟁 외에는 이게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서 말은 평화 통일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좀 약간 좀 황당한 조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상당히 국민적 여론 속에서 일반화되지 않은 조건에 개헌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를 갖다가 좀 빼자라든지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예.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점 묘안이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예. 이게 평화 통일이 헌법적 정신인데 3조 사항은 3조와 4조는 사실은 평화 통일이 아니고 전쟁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야 됩니다. 예. 그런데 3조 4조 그리고 국민적 여론을 다 감안해 가지고 가장 큰 묘안은 헌법 개정을 할 때 한 가지를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상징적으로 네. 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제, 휴전협정을 네. 그걸 상징하는 거 말고 그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거 말고 네. 남북 당사자 간의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남과 북이 적이잖아요. 네. enemy, 상호 적대국 관계입니다. 적대적 관계잖아요. 적이란 말입니다. 왜 적인가?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적이잖아요. 원래는 형제자매 같은 가족 동포인데 같은 가족인데 북이 적인 이유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적이잖아요. 네. 전쟁도 안 끝났는데 아니야 동포야라고 말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형식 논리상 남과 북이 종전 선언을 원포인트로 해버리면 예.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한 형제자매 가족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더 이상 적이 아니잖아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종전 선언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난 상황에 맞게끔 3조 4조도 개헌합시다.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예. 이야기하는 것.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모든 국민들은 7.27 휴전협정, 미국, 북한, 중국 3자의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종전 생각하는데 저는 미국은 안 한다고 봐요.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휴전협정 당사자가 못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남북은 형식 논리상 휴전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형식 논리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전쟁도 우리는 쉬워보죠. 일시적 정전협정도 못했다. 계속 전쟁 중인 거 아니었냐? 남북에 그냥 정전선언하자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의 당사자 정전선언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북은 고민스러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예. 아무튼 우리 김진환 선생님은 아무튼 시종일관 아무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입만 열면 종전선언 평화에 전쟁 끝내자. 전쟁을 끝내자. 최소한 전쟁은 좀 끝내자. 알겠습니다. 오늘 뭐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참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예. 한국이 유엔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미수교국인 시리아와 수교함으로써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를 맺게 되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문을 열고 관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8년 판문점 선언이 막 터져 나올 때 그 감동을 떠올려 봅니다. 약속을 하면 지켜야 하고 손을 잡으려면 주먹을 펴야 하겠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말씀해 주신 김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